뉴욕 증시가 3거래일 연속 강세를 이어갔습니다. 제조업 지표와 경기 선행지수의 호조로 경기 회복 기대감을 반영한 매수세가 이어졌습니다. 다우는 0.8% 올라 1392를 기록했습니다. 한편 유럽 증시도 실적 호재에 나흘 연속 강세를 이어갔습니다. 영국, 프랑스, 독일 증시는 플러스 0.5% 내지 1% 사이에서 마무리됐습니다. 유가는 미국의 경기 선행지수가 10개월 연속 오르면서 올 상반기 경제가 회복될 것이란 기대 속에 상승했습니다. 3월 인도분 WTI는 2.2% 올라 배럴당 79달러를 넘겼습니다. 영국이 지난달에도 재정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각종 세금 수입이 발생하는 1월에 재정 적자를 기록한 것은 17년 만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슈의 마켓의 최리나입니다. 뉴욕 증시가 또 올랐습니다. 4월째 상승인데요. 다우는 0.8% 올라 1392로 맞춰 이제는 1400선까지도 바짝 다가선 상태로 끝이 났습니다. 필라델피아 제조업지수가 6개월 연속 상승세를 보였고요. 또 기대를 모았던 경기 선행지수 역시 계속해서 상승하면서 10개월째 오름세를 기록했는데 이 밖에 여러 가지 지표도 많이 발표가 됐습니다만 좋은 쪽으로 시장이 해석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밖에 월마트 실적도 공개가 됐는데 여러 가지 이야기 전문가와 함께 해보도록 하죠. 동양종금증권에서 장영철 과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월마트 실적 때문에 장 초반에 조금 흔들리는 듯 했는데 결국 플러스 마감을 했네요. 네, 맞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는 그 지표가 시장을 다시 또 반등을 시키는 그런 하루였는데요. 어제 같은 경우에는 또 시장에 장 초반부터 좀 실망 매물이 좀 나오는 그런 흐름도 좀 많이 보였습니다. 예. 단기적으로 또 어떻게 보면 다우지수가 좀 고점 논란도 좀 일으킬 수 있었거든요. 네. 단기적으로 좀 고점 논란도 좀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좀 많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기술적으로 좀 많은 이렇게 반등세와 그냥 꺾임세가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장이 좀 초반에 연출됐는데 일단 경기 지표 같은 경우에도 좀 호재성 지표가 좀 굉장히 좀 많이 발표되면서 그런 부분이 다시 한 번 더 시장의 투자자들한테 좀 이렇게 어느 정도 안정을 좀 찾아주지 않았나 그렇게 되면서 일단 매수에 좀 많이 유입됐는데요. 네. 일단 지표 개선이 어제 시장의 가장 좀 특징적인 이유 중에 하나였던 것 같은데 뭐 지표 개선에 대한 상승 같은 경우에는 흔히들 정권에서 말하듯이 뭐 건강하게 반등하는 그런 식으로 좀 많이 해석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좀 매수에 좀 많이 몰렸던 게 어제 또 뉴욕 지수 같은 경우도 개인 투자자보다는 아무래도 기관 투자자들이 좀 투자에 좀 많이 나서면서 좀 이렇게 지표 개선에 따른 향후 그 전망이 좀 좋게 나오지 않았나 그런 게 좀 많이 좀 작용했던데요. 일단 다우지수 차트 보면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뭐 최근 다우지수 차트 흐름 자체가 굉장히 좀 이렇게 좋은 흐름 많이 지금 타고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부터 시작해서 단기적으로 좀 많이 급락했던 그런 패턴이 좀 많이 많았었는데요. 일단 뭐 그리스 재정 위기 이후부터 그런 금융권 위기가 굉장히 좀 많이 다시 한번 더 부각되면서 많이 하락을 하다가 다시 한번 더 최근 들어서 반등을 나타내는데 최근 반등에 가장 큰 의미 있는 부분이 일단 기업 실적에 대한 호재성 부분과 그다음 지표 개선이 좀 많이 좀 나타나면서 단기적으로 좀 많이 좀 반등을 하고 나타났는데요. 기술적으로 봤을 때도 어제 같은 경우는 60일선을 지키냐와 좀 못 지키냐가 어제도 한번 언급드렸는데 좀 굉장히 좀 유용하게 좀 많이 나타났었는데 어제 같은 경우는 60일선을 좀 이렇게 완만하게 일단 뚫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좀 걸쳐 있으면서 이제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향후에 좀 기업 실적이라든지 지표 같은 게 좀 이렇게 크게 악화되는 그 악재가 나타나지 않는 이상은 한 60일선 정도는 좀 60일 정도 선은 좀 지켜주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좀 보여지고 있고요. 뭐 다음 주에 나타날 뭐 지표라든지 그런 지표 부분도 일단 한번 체크를 해본 결과로서는 일단은 뭐 전망치가 좀 굉장히 좀 이렇게 양호하게 나올 수준을 보기 때문에 뭐 다음 주 같은 경우에도 좀 다우지수가 좀 이렇게 강하게 반등세를 나타내거나 아니면 어느 정도 좀 이렇게 안정세를 좀 나타내지 않을까 그렇게 한번 좀 전망이 좀 가능해 보입니다. 네. 자, 무엇보다 시장의 가장 큰 호재였던 것은 지표 중에서도 필라델피아 제조업 경기가 6개월째 확장세를 보였다라는 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더불어서 또 기대를 많이 모았었습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적으로 경기 모멘텀이 꺼지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가 있었기 때문이었는데요. 미국의 경기 선행지수도 10개월째 상승 스레를 이제 보였다고요. 두 가지 지표 함께 좀 정리해 보죠. 예, 맞습니다. 어제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가 일단 필라델피아 제조업 지수가 발표되면서 이제 시장을 크게 좀 반등으로 좀 나타냈었는데요. 어제 그 필라델피아 6월 제조업 지수가 17.6으로서 아주 큰 폭으로 좀 상승해 나타냈습니다. 전월 대비해서는 3.4 정도 상승을 했었는데요. 일단 6개월 연속해서 계속 지금인데 필라델피아 그 제조업 지수 확장세를 지금 이제 나타내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가장 그 필라델피아 제조업 지수가 가장 컸던 게 일단 고용하고 출하가 굉장히 좀 많이 증가되면서 많이 좀 나타나는데요. 일단 뭐 최근 들어서 제조업 지수의 좀 역할이 보면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뉴욕주 제조업 지수도 같은 경우에도 좀 굉장히 큰 폭으로 좀 상승하면서 제조업 지수가 지금 이제 시장을 좀 많이 경기 회복에 따른 수혜를 좀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 뭐 서비스업 지표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좋게 나타나지 않고 있는
와중에 제조업 지표라든지 아니면 일반적인 그 산업 지표 같은 경우에 좀 좋게 나타나면서 아무래도 미국 시장 자체가 좀 아무래도 좀 많이 회복을 나타내는 게 글로벌 경기 회복에 대한 좀 미국이 좀 수혜를 좀 많이 봤던 게 좀 많이 특징이고요. 또 미국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서 계속 이렇게 수입국으로 좀 많이 대체하다 최근 들어 수출도 좀 많이 경기 회복에 따른 수출이 좀 많이 일어나면서 이런 제조업 지수가 다시 한번 더 탄력을 받는 모습을 좀 많이 보이는데요. 일단 제조업 지수에 대한 그 차트 준비한 차트 한번 확인해 보시면서 일단 시각적으로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건 좋을 것 같은데 제조업 지수 같은 경우에는 일단 작년부터 시작해서 꾸준하게 작년 바닥으로 기점해서 꾸준하게 지금 이제 그 제조업 그 지수 자체가 굉장히 좀 이렇게 상승폭을 좀 많이 이렇게 나타내고 있는 모습 좀 보이고 있는데요. 이런 모습이 아무래도 경기 회복에 좀 많이 경기 회복까지 맞물리면서 꾸준하게 상승세를 나타나는 게 좀 이렇게 눈에 좀 확연하게 띄는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어제에 부각돼가지고 좀 나타났던 지표 중에 하나가 또 미국에서 경기 선행 지수도 좀 발표를 했습니다. 일단 좀 10개월 연속해서 지금 상승세를 계속 나타내고 있는데요. 일단 1월 경기 선행 지수가 0.3% 정도 상승을 나타내면서 시장에서도 다시 한번 더 강하게 좀 많이 모멘텀을 좀 작용했는데요. 일단 뭐 시장에서 전문가들 한 0.5 정도로 예상을 했습니다. 예상치보다는 소폭 하했지만 그래도 일단 10개월 연속 상승세라는데 아무래도 시장에서 그 주목을 좀 많이 하지 않았나 그렇게 보여지고 있는 대목입니다. 네. 네, 지금 사실 예비치인 1% 이상보다도 낮고 예상치인 0.5%보다도 낮은 0.3%로 미국의 경기 선행지수가 기록이 된 모습인데 앞으로 사실 다 경기 선행지수가 전 각국이 좀 꺼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미국마저 꺼지기 시작한다면 정말 걱정이다라는 우리의 목소리가 있거든요. 네, 미국의 경기 선행지수 지금 이 정도면은 아직까지 걱정할 단계는 아닌가요? 지금 뭐 최근에 뭐 전문가들은 일단 고점 논란도 좀 많이 작용을 좀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뭐 최근 흐름 보면 글로벌 시장 자체가 좀 많이 지금 이제 다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재정 위기부터 시작해 좀 많이 다운되어 있는 상태에서 경기 선행 지수가 좀 과도하게 오버슈팅 됐다는 부분도 좀 많이 전문가들 입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편이고, 그리고 경기 선행 지수 같은 경우에는 좀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 경기 선행 지수냐 잡는 게 대부분 제조업 지표라든지 그 제조업 관련된 지표들이 좀 비중이 굉장히 좀 낮았습니다. 낮았는데 최근에 경기 회복에 부각되면서 제조업 지표라든지 아니면 제조업에 부각되는 뭐 어제 발표됐던 산업 생산이라든지 그다음 내구재 주문이라든지 공장재 주문 같은 경우가 다른 지표보다 워낙 월등하게 좋게 나오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많이 반영되다 보니까 경기 선행 지수도 좀 이렇게 좋게 좀 상승세로 나타내는데요. 일단 제조업 경기가 만약에 다시 한번 한풀 꺾여버리게 돼버리면 일단 경기 선행 지수도 약간 한풀 꺾이는 그런 모습 보이는 게 아무래도 좀 이렇게 당연하게 느껴질 것 같은데요. 일단 뭐 경기 선행 지수에 대한 뭐 고점 논란은 뭐 최근 들어서 계속 나타나고 있는데 일단 가장 큰 이슈가 그런 것 같습니다. 다른 경기 서비스업 지표라든지 다른 경기 그 지수 선행 지수 자체도 좀 많이 꺾이고 있는 상태에서 제조업 하나에만 지금 이제 제조업 지수 하나에만 좀 그 워낙에 갈목하게 좀 이게 나타나고 있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경기 선행 지수가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일단 전문가들 입장에서는 만약에 제조업 지수가 이렇게 한번 꺾여버리면 경기 선행 지수도 다시 한번 더 하락을 하면서 오히려 저 투자자들한테 굉장히 좀 큰 그 실망과 함께 그 매물대가 좀 많이 압박이 가오지 않을까 그런 부분 때문에 아마 경고성 멘트가 좀 많아지지 않았나 그렇게 좀 많이 보여지고 있는데요. 뭐 개인적으로도 봤을 때도 지금 현재로서는 약간 투자에 좀 이렇게 주의하시라는 것보다는 투자에 대해서 좀 이렇게 관망할 때는 관망세를 가지되 그 다음에 너무 이렇게 뭐 리스크를 많이 이렇게 뭐 두려워한다든지 그런 것보다는 관망과 가지고 함께 리스크를 좀 이렇게 즐기시는 부분이 구간이 아닐까 일단 그렇게 많이 보여지는데요. 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다우지수 같은 경우 최근에 그 다른 그 위기보다는 그 외부 유럽 쪽 그 재정 위기 때문에 한풀 꺾였다가 다시 한번 반등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봤을 때는 뭐 이런 부분에 그 고점 논란이 좀 많이 부각되고 있지만 이런 부분도 한번 체크해 보시면서 그렇다고 너무 이렇게 리스크를 안 떠안는 그런 부분보다는 어느 정도 리스크를 좀 감안해가면서 투자하시는 게 좋지 않나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됩니다. 네, 전 세계적으로 마지막까지 일단은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게 미국의 경기 선행 지수인데 아직까지는 10개월째 상승 국면을 지키고 있다라는 점에 좀 안도를 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한편 고용 관련 지표도 좀 들여다볼 텐데 이제는 조금은 안 좋은 지표 얘기를 슬쩍 좀 꺼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주간으로 나오는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예상은 또 소폭 좀 감소하지 않겠나 하고 기대를 걸어봤는데 많이 늘어났다면서요. 예, 일단 어제 발표됐던 일단 전문가들은 일단 지난주 대비해서 한 보합 정도, 보합 내지는 좀 약간 소폭 감소할 것이라고 예상했는데요. 실제로 또 다시 나타났을 때가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전주 대비해서 한 3만 1,000건 정도 다시
한 번 더 증가하는 그런 모습 보였는데요. 이유가 뭔가요? 일단 뭐 감소 일단 예상을 깨고 좀 많이 증가를 했었는데 일단은 지난주 대비해가지고 서비스업 쪽에서 좀 이렇게 다시 또 고용에 대한 불안이 좀 나타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좀 많이 나타났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최근 들어서 어제 같은 경우에도 아마 나타났는데 GM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제조업 회사 중에 하나죠. GM 같은 경우에는 한 5억 불 정도를 다시 투자하면서 또 그 고용을 좀 다시 한번 창출한다는 그런 뉴스가 좀 나타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 쪽에서도 좀 이렇게 고용이 불안한 사람들이 아무래도 고용을 포기를 하고 제조업 쪽으로 고용을 좀 옮겨가는 그런 분위기가 좀 나타나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실업수당이 한 주간 단위로 좀 이렇게 많이 나타나지 않았는데 그런 부분도 좀 많이 보이는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 경기 흐름 자체도 좀 미국 같은 경우에도 워낙 이렇게 뚜렷하게 지금 이제 많이 구분되고 있기 때문에 최근 들어 이렇게 많이 구분내는 입장에서 일단 구직자들 자체들도 기존에 자기들 좀 불안한 고용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실업수당 청구를 받을 수 있을 때 받으면서 다른 구직을 하기 위한 그런 활동이 좀 이렇게 많아졌다는 게 아무래도 그 전문가들이 좀 많이 분석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일시적으로 좀 많이 반영되어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나오지 않았는데 그렇게 보여지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제 보시면 뭐 시장에서도 이렇게 전문가들이 코멘트했던 부분이 나타나면서 이게 일시적인 그런 부분이 많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어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큰 폭으로 증가했던 부분에 대해서 많이 반영이 좀 덜 되지 않았는데 그런 부분이 놀라지 않고 좀 반영이 덜 된 부분인데요. 일단 뭐 준비한 차트는 한번 보시면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렇죠. 일단 실업수당 청구 건수 같은 경우에도 꾸준하게 하락세가 나타나면서 최근 들어가지고 좀 많이 좀 상승포 좀 나타냈습니다. 상승포 나타내서 지금 현재 뭐 큰 폭의 상승보다는 어느 정도 다시 한번 그 반등 수준을 좀 나타내고 있는데요. 일단은 뭐 오바마 대통령도 일단 고용을 굉장히 크게 좀 장출하겠다는 지금 의지를 굉장히 많이 피우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뭐 실업률도 어느 정도 10%대 미만으로 지금 현재 떨어지려는 기미가 굉장히 좀 많이 보이고 있고 근데 그런 활동이 좀 많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실업수당 청구 건수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분위기에 좀 많이 편성해가지고 계속 이렇게 등락이 왔다 갔다 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게 워낙 주간 단위로 짧게 나오다 보니까 구직자들의 성향이 그대로 반영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고용 시장 자체가 어느 정도 탄력을 받아버리면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어느 정도 하향 안정세를 찾되 좀 많이 등락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현재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오바마 대통령이 또 신규 일자리를 많이 만들기 위해서 30년 만에 처음으로 원자력 발전소도 건설을 한다고 했으니까요. 여러 가지 고용 관련해서 지표들이 좀 많이 확실히 뚜렷한 개선세를 보여주는 그때를 또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반면에 물가 지표도 나왔죠. 생산자 물가 지표였는데 그 전날 FOMC에서 이제 자산을 국채 빼고는 슬슬 다 매각할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온 직후에 물가가 많이 올랐다라는 소식이어서 시장에는 안 좋은 결과를 좀 작용을 했었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게 또 출구 전략하고 또 좀 약간 엮이면서 조기금리 인상에 대한 그 시사가 좀 많이 나타났는데요. 일단은 어제 발표됐던 게 미국 그 생산자 물가 지수 지표가 발표됐습니다. 일단 1월 그 생산자 물가 지표가 전월 대비해서 한 1.4% 정도 상승을 나타냈는데요. 일단 4개월 연속 상승세를 나타내면서 좀 예상보다 큰 폭으로 좀 상승했습니다. 일단 뭐 그 상승을 나타냈던 가운데는 이제 지금 최근 작년부터 시작해가지고 최근 들어 에너지 가격과 그다음에 약품 가격, 그다음에 기타 소재 가격들이 굉장히 좀 많이 큰 폭으로 재료들이 좀 이렇게 상승을 하면서 아마 생산자 물가에 그대로 좀 많이 반영되는 그런 모습 많이 보이는데요. 일단 이런 소재라든지 이런 재료 부분에 대한 그 원가가 좀 많이 급등하는 모습 자체가 아무래도 경기 회복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게 좀 많이 반증을 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이 많이 반증되면서 이제 향후에서 또 인플레이션의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좀 많이 나타내면서 조기 금리도 한번 인상할 수 있는 그런 우려가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일단 전문가들이 많이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소비자 생산자 물가 지수라든지 아니면 소비자 물가가 이렇게 상승을 하면은 인플레이션 가능성은 당연하게 좀 나타날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기 금리 인상에 대한 그런 시사가 좀 많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일단은. 근데 하지만 일단 이런 부분도 저희들도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중요한 거는 일단 연준에서는 조기금리를 향후에서 단기적으로는 하지 않겠다라고 말을 하는데 일단 이런 지표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좀 많이 반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연준에서 이제 어떻게 움직일지 좀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어제 같은 경우에 또 그 매각 프로그램도 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MBS 또 매각 프로그램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지금 현재 모든 게 통합돼가지고 일단 전문가들은 이게 조기금리를 인상시키기 위한 하나의 발판이 아닐까라고 이제 예상하는데 일단 연준에서는 그걸 일단 일축을 많이 시켰습니다. 근데 연준이 이제 금리를 어떻게 이제 이어질지 이제 예상을 해볼 수도 있는데요. 일단 이런 한 부분 가지고 일단은 굳이 조기금리 인상에 대해서 좀 약간 리스크를 좀 많이 우려할 필요까지는 없고요. 일단은 그냥 그 물가 지수가 좀 상승을 하면서 이렇게 긍정적으로 좀 한번 바라보는 게 좀 좋은 시각이 아닐까 좀 최근에는 좀 그렇게 느껴지는데요. 일단은 그 정도로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그렇게 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일단 그 생산자 물가 지수도 이제 그 준비한 그래프 한번 체크해 보시면
보시면서 한번 나타내 보겠는데요. 생산자 물가 지수 같은 경우 이게 지금 그 월별로 나타내는데요. 예. 월별 같은 경우는 워낙 이게 물가 지수 자체가 반등성이 워낙 많이 크기 때문에 좀 이렇게 등락이 좀 많이 나타나는데요. 일단 큰 선으로 좀 그어버리면 꾸준하게 좀 상승하는 그런 모습 좀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가지고 좀 생산자 물가 지수도 좀 많이 반등을 나타내고 있는데 다시 또 이게 생산자 물가 같은 경우에는 그대로 이제 경기가 많이 좀 직관되기 때문에 일단은 이렇게 그 등락을 계속 좌우하면서 등락을 계속 좌우하면서 좀 이렇게 상승세를 좀 유지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고요. 준비했던 게 또 하나 연간으로 좀 나타낸 게 있습니다. 연간을 보시면 뚜렷하게 좀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네요. 예. 연간으로 나타나버리면 작년 바닥을 좀 많이 찍고 생산자 물가가 꾸준하게 상승을 했는데요. 실제로 보시면은 생산자 물가가 작년하고 재작년 쪽 이렇게 보시면 최고점 대비해가지고 아직도 좀 많이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쉽게 말해서 아직은 경기 회복이 예전 수준만큼 많이 회복이 됐지만 아직 물가지수 같은 게 많이 낮기 때문에 그렇게 아직은 뭐 우려를 많이 할 그런 부분이 아니라고 일단 그런 쪽으로 좀 많이 판단하고 있는데요. 금리 인상은 좀 별개로 일단 그 소비자 그렇죠. 인플레이션 가능성 그런 우려는 아직까지는 좀 많이 좀 희박한데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좀 준비는 해보자라는 식으로 투자자들한테 경고 메시지 정도만 아마 그 전달 받으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필라델피아 제조업 지수, 뭐 미국의 1월 경기 선행 지수, 또 고용 지표, 또 좀 전에 생산자 물가 지수까지 지표 4개를 모두 다 정리를 해봤습니다. 또 아직까지 어닝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실적 관련 얘기를 좀 해볼 텐데요. 장 마감 후에 대래 실적이 공개가 됐고요. 또 장 초반에는 바로 월마트 실적이 공개가 됐습니다. 월마트는 좀 주가에 악재로 작용을 했으니까 매출이 좀 안 좋았다는 얘기도 들리는데 실적 얘기도 좀 들려주시죠. 예, 맞습니다. 일단 뭐 세계적으로 유통 공룡이라고 할 수 있죠. 월마트는 순이익을 발표했는데요. 순이익은 예상치를 좀 상회를 했는데요. 일단 매출이 좀 이렇게 실망적으로 나타내면서 한 1.09% 정도 이제 시장에서는 하락으로 좀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HP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그 IT 제조업 그 붐이 좀 나타내면서 HP 같은 경우는 실적 호조가 좀 많이 나타냈습니다. 한 1%대 정도 상승을 좀 나타냈고요. 이에 반면해가지고 델도 이제 실적 발표가 나타났는데요. 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델도 이제 실적 호조가 좀 나타내면서 아직 정확하게 지금 현재 주가 지수로는 지금 얼마 정도 상승했는지는 아직 제가 지금 파악을 좀 못했는데 장 마하고 나타났기 때문에 일단 델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적 호조로 좀 많이 나타나면서 시장에서 아마 오늘 이후부터 이제 좀 어느 정도 좀 반영이 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는데 HP하고 델 같은 경우에는 PC 제조업 중에서는 굉장히 좀 큰 어떻게 보면 공룡 기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실적이 좀 많이 반영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구디어 타이어도 이제 실적 호조로 좀 강세를 좀 많이 나타냈는데 어제 이런 그 기업들의 그 실적들이 좀 나타나면서 시장도 다시 한번 더 반등에 좀 동참해주는 그런 모습 좀 많이 보였던 게 어제 다우지수의 특징이 아니었나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대리 주가는 장중에는 실적 기대감 때문에 좀 오르는 듯한 모습이 있었었는데요. 장 마감 후에 장외에서는 오히려 실적 공개되고 난 다음에 기대치가 높았나 봐요. 아니면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왔거나 오히려 약세를 나타냈다고 합니다. 자, 한편 유럽 증시도 역시나 올랐는데 나흘째 상승한 셈이죠. 실적 얘기가 역시나 호재였어요. 네, 맞습니다. 유럽 쪽도 일단 기업 실적 호재가 좀 많이 컸던데요. 일단 기업 실적 호재 때문에 일단 기업 실적 호재와 그다음에 뉴욕과 그 다우지수에 대한 그 지표 개선 때문에 좀 많이 올랐는데요. 일단 좀 이렇게 건전하게 좀 많이 올랐던 게 좀 최근에 좀 흐름이 좀 좋지 않은가 싶은데요. 일단 뭐 영국, 독일, 프랑스 모두 다 일단 0.5에서 0.9%대 정도, 그 1%대 좀 위험한 1%에 근접하게 좀 많이 상승을 좀 많이 나타내고 있는데요. 일단 뭐 나흘 연속 계속 상승하는 그런 모습 보이기 때문에 일단은 뭐 어느 정도 안정세를 좀 많이 찾아가고 있지만 또 다시 한번 더 어느 정도 그 리스크도 좀 관리해야 되는 그런 쪽으로 좀 많이 왔다라고 또 많이 나타냈는데 일단 유럽 같은 경우에도 이제 기업 실적이 굉장히 좀 많이 컸습니다. 일단 세계 최대 발전 설비 업체인 ABB 같은 경우에는 4분기 순이익이 굉장히 좀 큰 폭으로 급증하면서 한 7.6% 정도 상승하면서 시장을 좀 주도했고요. 나머지 뭐 VT 그룹이라든지 BAE 시스템, 그다음에 소노버 홀딩스 같은 대형주들이 일단 3에서 6% 정도 상승하면서 유럽 증시를 좀 많이 이끌지 않았나 일단 그렇게 생각되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그 이면에는 그리스 재정 위기 자체가 아직까지 지속되고 있다는 부분이 이제 시장을 좀 많이 감싸고 있는 게 아무래도 좀 이게 큰 폭의 상승을 좀 많이 막지 않았나 그렇게 보여지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도 좀 빨리 한번 해결되는 그런 기미가 좀 보일 수 있게 그런 지표나 그런 거 놓으면 바로바로 이렇게 한번 분석을 해보는 그런 시간을 좀 많이 가져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밤사이 그리스 관련 뉴스 나온 거 보니까요. EU에서 좀 자세한 지원책만 내놔도 돈 빌릴 때 드는 차입 비용이 급락할 텐데 좀 아쉽다는 얘기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은근히 IMF 도움을 구할 수도 있다라면서 오히려 EU 측을 좀 압박하는 듯한 멘트도 조금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한편 상품 쪽 얘기도 좀 궁금한데 유가가 많이 뛰었더라고요. 배럴당 79달러도 넘겼어요. 네, 맞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 유가 원유 재고도 이제 발표가 됐는데요. 일단 원유 재고 같은 경우는 일단은
그 원유 재고가 일단 310만 배럴 정도 오히려 좀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휘발유 재고도 한 160만 배럴 좀 증가하면서 그 원유 재고가 좀 큰 폭의 증가가 오히려 유가를 좀 압박하는 그런 모습을 좀 많이 보일 거라고 좀 예상을 했는데요. 실제적으로 때 원유 재고 발표된 이후에 일단 정제유 재고 같은 경우에 일단 294만 배럴 정도 오히려 감소하면서 쉽게 말해서 그 원유 대신 이렇게 정제됐던 그런 그 기름인데 그런 게 오히려 많이 감소하면서 실제로 산업에 쓸 수 있는 기름 자체가 좀 많이 감소를 하면서 부족하다. 많이 부족함을 나타내면서 오히려 원유 재고가 오히려 좀 호재로 작용하는 그런 모습을 좀 많이 보이는데요. 일단 그 향후에 좀 수요가 좀 많이 개선될 여지가 좀 많이 필요하다는 그 뜻에서 아마 매수세가 좀 많이 형성이 좀 많이 됐고요. 지표도 좋았으니까. 그다음에 원유가 가장 많이 또 쓰이는 그 산업 중에 하나가 또 제조업입니다. 제조업 중에서도 어제 또 필라델피아 제조업 지수가 좀 이렇게 상승폭이 크게 나타나면서 아마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향후 제조업 경기 활성화를 다시 한번 활성화가 계속 이렇게 좀 지속될 것이라고 예상되면서 원유 재고 쪽으로 원유 쪽으로 좀 매수세가 좀 많이 몰리면서 유가가 좀 상승하는 그런 모습 보였는데요. 어제 같은 경우 유가가 한 2.2%대 정도 최근 들어서 좀 큰 폭으로 상승을 좀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그 서부 텍사스 중진료 한 79.06달러인데요. 일단 또 다시 또 한 80불 정도에 또 많이 좀 이렇게 근접하는 그런 모습 보였고요. 금값 같은 경우는 한 0.1% 정도 하락하면서 온스당 한 1118.7달러 정도로 일단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달러는 이제 보합으로 그렇게 어제는 달러 인덱스는 보합으로 그렇게 마감됐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오늘 밤 일정 그리고 다음 주 일정까지도 미리 챙겨보고 싶은데요. 생산자 물가지수가 발표가 됐는데 오늘 밤에 소비자 물가지수가 나온다고요? 네, 맞습니다. 일단 뭐 생산자 물가지수가 상승하면 소비자 물가지수도 이제 비슷하게 상승하는 그런 모습 많이 보이는데요. 뭐 일단 1월 소비자 물가지수는 예상이 일단은 그 이전치에 비해서 좀 증가할 것이라고 그렇게 예상되고 있고요. 그다음 실적 발표 두 개가 나옵니다. JC페니하고 PGN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망치가 실적 자체가 전망치가 소폭 좀 증가할 것이라 그렇게 좀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자 다음 주 일정도 간단하게나마 표 보면서 챙겨주시죠. 예, 다음 주는 화요일부터 또 금요일까지 발표되는데 다음 주 같은 경우는 일단 주택 지표가 좀 많이 발표되고요. 그다음에 뭐 GDP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화요일부터는 12월 케이스 실러 주택 가격 지수가 좀 많이 발표되고요. 그다음에 2월 소비자 신뢰 지수 발표됩니다. 그리고 수요일은 신규 주택 판매 호수가 좀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가지 않을까 그렇게 발표되고요. 그다음에 목요일은 이제 이를 또 내구재 주문 최근에 그 제조업 지수 경기 맞춰가지고 내구재 주문도 한번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실업성 청구 건수와 그다음에 12월 주택 가격 지수도 발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6일 금요일에는 4분기 또 GDP가 발표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2월 시카고 PMI와 미시간대 소비자 신뢰 지수, 그다음에 12월 이제 주택 재고 판매 호수가 금요일 날 그 발표로 일단 마감이 그렇게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주 같은 경우는 이제 주택 지표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게 시장을 아마 시장 흐름을 좀 이렇게 감안하는데 좀 많이 참고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되어집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동양종금증권 장영철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간밤에 뉴욕 증시는 지표가 좋아서 올랐고 유럽 쪽은 실적이 좋아 또 올랐습니다. 하지만 우리 증시는 어제 사흘 만에 숨고르게 들어가는데 오늘 우리 장 어떻게 흘러갈지 궁금합니다. 전망 들어보는 시간 가질 텐데요. 신한금융투자 압구정 FC지점의 박재민 대리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어제 우리 증시가 사흘 만에 좀 숨을 고르는 듯한 모습이 있었어요. 그래도 1620선은 지지가 됐는데 오늘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어제 코스피가 좀 6시간 내내 좀 지루할 정도로 이제 거래도 없었고 거래 대금이 없으면서 장을 보는 내내 좀 지루했는데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대여제와 악재는 서서히 묻어가고 있는 상황이지만 불확실성이 명확히 해소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시장은 눈치 보기 장이 계속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게다가 1월에 미국 연방준비위원회 의사록이 공개되면서 눈길을 끌만한 것이 이제 모기지증권, 즉 MBS 자산 매각이 이뤄져야 된다는 것에 거의 의원들이 의견 일치했다는 것인데요. 이 또한 이제 출구 전략에 대한 조기 실시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시장에는 안도할 수 없다. 이런 것도 불확실성을 더 키울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증시에 모멘텀이 없고 찾아볼 수 없기 때문에 증시는 계속 소강 상태를 이어갈 것이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어제 외국인이 시장에서 소폭 순매수를 하였지만 지수 방향성에는 큰 영향을 끼치만한 수급 체력이 계속 안 되고 있습니다. 이런 장에서 결국 프로그램 매매장이 계속 연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외국인의 수급이 일단 돌아온 것은 긍정적이지만 수급상 재차 하락할 수 있다고 어제도 말씀드렸죠. 그런 주변 여건이 도사리고 있는 만큼 그런 변수 주의하셔야 될 것 같고요. 밤사이 이제 미국 생산자 물가지수도 예상치보다 윗들면서 아무래도 경기 지표들이 호전되면서 지수 상승을 미국도 이끌고 있는데 금일 소비자 물가지수 함께 내주 발표되는 이제 케이스 실러 주택가격지수, 소비자 기대지수, 신규 주택 매매 이런 굵직한 경기 지표들이 계속 발표될 텐데요. 이런 것들이 미 증시의 방향성을 좀 열어줄 것이고요. 이런 미 증시의 방향성을 열어주면서 모멘텀이 이제 같이 받치면서 국내 증시에 직접적인 영향이 좀 매우 클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앞으로 미국 증시 좀 경기 지표 좀 주의 깊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1600선을 회복하면서 이제 어제도 지켜내긴 했지만 60일 이평선 어제 말씀드렸죠. 1640 단기 매물벽이 많은 구간이기 때문에 분명 수급과 함께 특정 모멘텀이 살아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금일도 이제 거래는 한산할 것으로 좀 예상이 되면서 본격적 반등은 아직 논하기 이르기 때문에 단기 방향성 결국 외국인 수급 혹은 국민연금의 대거 매수세가 나오지 않는 이상 힘들다. 이랬기 때문에 이제 단기 매매 대응 좀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예고를 하셨듯이 역시나 거래 대금과 거래량이 늘지 않으니까 증시가 못 가는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모멘텀도 없고 외국인들이 확실하게 사주는 분위기도 아닌데 외국인 따라하기 전략을 여러 곳에서 많이들 얘기는 하고 있지만 외국인들이 워낙 발빠르게 움직인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 국내 증시도 외국인이 이제 설 명절 이후에 담는 종목들이 보면은 특정 업종에 몰리고 있는데요. 그 전기전자, IT, 자동차, 그리고 코스피 대비 하락폭이 큰 금융업종, 즉 대형주 쪽에 몰리고 있습니다. 사실 개인들이 이 대형주를 좀 따라가기에는 수익률을 외국인은 워낙 싸게 사놨기 때문에 맞추기가 사실 어렵거든요. 하지만 이런 주가들은 다 같이 계속 연초부터 외국인이 사고 있고 고속행진을 지금 하고 있다가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종합주가지수는 사실 의미가 없다고 보면서 대외적 빈수가 증시 상승에 발목을 잡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을 따라서 단기 매매 대응하시는 전략도 좋아 보입니다. 아무래도 외국인이 사는 종목은 중장기를 투자하셔도 좋지만 이제 그 어떤 종목 업종별로 이제 특별히 수급이 받쳐주는 종목, 외국인도 샀다 팔았다 하는 종목들이 있고요. 계속 이제 저가의 매수를 받치면서 지분을 늘려가는 종목들이 있는데요. IT 쪽에서는 LG전자가 최근 외국인의 수급이 좋아 보이고요. 자동차 업종에서는 부품 중에 현대모비스, 그리고 금융주 중에서는 신한지주 이런 쪽으로 외국인이 계속 들어오는 모습 보이니까 개인들도 아무래도 좀 따라서 조정 받았을 때 분할 매수하시면은 좀 수익률을 그래도 조금이나마 더 올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은 됩니다. 또한 이제 금일 이제 좀 계속 강조드리고 있는데 프로그램 매매 어제도 이제 베이시스가 우려했던 대로 백어데이션이 나오면서 시장의 상승 흐름을 방해했습니다. 시장 전반적으로 거래가 급감한 상황이기 때문에 베이시스 전환에 따른 프로그램 매매 물량 계속 장중에 오늘 분명히 체크해봐야 할 것입니다. 네. 자, IT 그리고 금융, 자동차 얘기를 하셨는데요. 어제는 지주회사 GS 얘기하셨잖아요. 오늘은 그럼 IT, 금융, 자동차 중에서 하나 또 꼽아 오셨나요? 엣지 종목 궁금하네요. 짧게 좀 얘기를 해주시죠. 예. 어제 GS 말씀드렸는데 금일 이제 IT는 아니고 LG 지주사를 가져왔습니다. 사실 LG는 이제 LG전자나 이노텍 비롯해 비상장회사인 CNS, 서브원, 실트론 이런 IT 전기전자 측이 강한 회사이기 때문에 IT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최근 주가의 과도한 조정이 이제 해외발 악재도 있었지만 LG전자 핸드셋 부분 수익성 및 성장성 불확실성 때문에 우려로 많이 하락을 했는데요. 간단하게 차트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주가 조정이 이제 코스피 대비 10% 넘게 하이를 하면서 최근 6만 원 밑으로 이제 하이를 했었습니다. 이는 기간에 이제 차익 실현물이 되고 나오면서 진행되었기 때문에 더욱 과도했는데요. 외국인은 오히려 이 기간 동안에 꾸준히 물량을 늘려나가는 모습을 보였고요. 지금 LG전자 실적 하락 및 우려 사항들도 이미 이때 주가에 많이 반영이 되었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은 저가 매수 하기 아주 좋아 보이고요. 5일선 기점으로 지금 반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64,000원 정도를 매수 이제 하셔가지고 이동평균선
110일선에서 121선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만한 여력이 있다고 이제 보입니다. 하지만 이제 주의할 것은 68,000원대 이 매물벽에 지금 많은 만큼 요 구간을 뚫지 못한다면은 단기 매행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최근 저점이 59,000원이 만약에 깨진다면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좀 순절 대응하시는 게 이제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신한금융투자 압구정 FC지점 박재민 대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금융당국이 저소득층 서민의 원리금 상환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가계대출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 중입니다. 민간 연구기관에 이어서 한국은행까지 가계부채 급증에 대한 경고의 목소리가 확산되자 금융위에서 선제 대응에 나선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미소금융, 즉 무담보 소액대출의 문턱이 크게 낮아질 것 같습니다. 미소금융을 이용해야 하는데 큰 짐이 되어왔던 자기자본 50% 룰을 완화하기로 했고요. 사실상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신용불량자에 대한 대출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한일 간 치열한 3D TV 대전이 전개될 전망입니다. 국내 업체들은 하드웨어 측면에선 일본에 뒤지지 않지만 3D 방송 장비와 콘텐츠 또 핵심 부품 분야에선 열세를 보이고 있어서 자칫 방심을 했다간 일본에 발목을 잡힐 수 있다는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해외 부동산에 투자하는 부동산 투자 회사죠. 리츠가 처음으로 나올 예정입니다. 부동산 간접 투자 상품인 부동산 투자 회사들은 그동안 국내 오피스 빌딩이라든가 쇼핑몰 또 미분양 아파트에 투자를 해왔었는데 이번 1호점 탄생을 계기로 앞으로 해외 부동산에 투자하는 투자 회사가 더 늘어날 것 같습니다. 성능은 높이고 몸집은 줄인 소형 SUV가 각광받고 있다죠. 소형 SUV 비장은 판매의 절반을 지금 넘어선 상태로 늘고 있는데요. 실용성을 추구하고 있는 20, 30대 고객들이 배기량이 작은 소형 SUV에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오늘 이 같은 내용 바탕으로 해서 뉴스 따라잡기 시간은 서울경제신문 김영필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가계대출이 빠르게 들면서 부실 우려가 좀 커지고 있는데 정부가 특별히 저소득층 대출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요. 네, 가계부채가 지나치게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저소득층 서민의 원리금 상환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가계대출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18일 국회 업무보고에서 주택담보대출의 변동금리 대출 비중이 높아 금리 상승 시 가계이자 상환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면서 가계대출이 경제의 불안 요인이 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하되 서민 중산층을 중심으로 가계대출 상환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정부가 이 같은 의지를 밝힌 것은 가계부채 급증에 대한 경고음이 이제 민간을 넘어 한국은행에서도 나온 등 본격적으로 확산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연초부터 시중금리가 상승 기류를 타는 데다가 늦어도 하반기에 기준금리가 인상된다는 예고가 나오면서 가계이자 부담이 급증하고 특히 저소득층 대출이 많은 이금융권의 부실이 현실화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이성태 한 총재는 상황의 심각성을 감안해 지난 17일 국회 업무보고 자리에서 최근 한국 경제의 가장 큰 걱정거리는 가계부채라면서 금융 안정에 단자 문제 생기지 않는다고 해서 가볍게 볼 문제는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무엇보다 가계소득 증가가 정체된 상황에서 일시상환 방식의 주택담보대출이 만기 도래 시 금리가 올라가면서 함께 연장되고 있어서 미래로 위험을 늦추는 사실상 폭탄 돌리기가 계속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요. 네. 이에 관련해 한은은 2009년 말 현재 금융기관 전체 가계 신용, 빚 규모를 담은 자료를 오늘 26일 공식 발표할 예정입니다. 지난해 11월 말 현재 예금 지급 기관의 가계대출 규모는 546조 7,070억 원으로 전년 말 대비 30조 원 이상이나 늘어났는데요. 보험사와 신용카드 구매 등 판매 신용을 포함한 가계 신용은 지난해 3, 4분기 말 현재 712조 7,971억 원에 달합니다. 반면 가계 가처분 소득 증가는 제재력감을 이어가서 가계 빚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사상 최악으로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가계 부채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주에 말씀하신 것처럼 한은에서 금융기관 전체 가계 빚 규모가 공개가 될 텐데 얼마나 또 늘어났을지 지켜봐야 될 대목인 것 같습니다. 사실 작년부터 가계 부채에 대한 문제점이 계속해서 지적이 돼 왔었는데요. 현재 어느 정도길래 정부가 이렇게 대책까지 강구하고 나선 건가요? 예, 사실 가계 부채에 대한 경고등이 켜진 것은 사실 오래전 일입니다. 정부는 이때마다 통제가 가능하다면서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럼에도 최근
다시 민간은 물론 퇴임을 앞둔 이성태 총재가 우리 경제 가장 큰 문제점으로 가계부채를 꼽으면서 당국도 인식 전환을 하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런 추세라면 오래하지 않아 가계빚이 국가 전체의 실적에 짐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인데요. 특히 늦어도 하반기 기준금리 인상이 예고되고 있어서 더 늦기 전에 사전적인 준비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문제는 돈을 갚을 능력은 그대로인데 빚만 크게 늘어나고 있다는 점인데요. 지난해 9월 말 현재 대출과 신용카드 구매 등 판매 신용을 합한 가계 신용은 712조 7,971억 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5.4% 늘어난 반면 가처분 소득은 1,043조 1,988억 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1.5% 증가하는 데 그쳤습니다. 이는 1999년 이후 최저치인데요. 즉 벌이는 1.5% 늘어나는 데 그쳤지만 빚은 5.4%나 증가했다는 얘기입니다. 이에 따라 소득 대비 대출의 비율이 68.3%로 사상 최고치에 이르고 있는데요. 간단히 얘기하면 소득은 100만 원인데 빚이 68만 3천 원에 달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이고. 더 큰 골칫거리는 채무상 능력 내리막인데 금리는 갈수록 올라가고 있다는 점인데요. 실제로 통계청의 가계 수지 동향을 보면 지난해 1월부터 9월까지의 농가를 제외한 가구당 이자 지출액은 59만 8천 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17.8%나 늘어났습니다. 통계가 나온 2003년 이후 가장 많은 수치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금리가 올라가면 가계 이자 부담액은 더 큰 폭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황이 이렇자 금융위와 금감원은 18일 국회 업무보고에서 저소득층 서민의 원리금 상환 부담을 줄여주는 방향으로 가계대출 부담 완화 방안을 준비하겠다고 말을 했었는데요. 하지만 제한적 수준의 대책으로 문제가 근원적으로 해결될지는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이달 초 나온 금융사업 중장기 비전에서 금융기관별 가계부채의 상한선을 결정하라고 권고한 것처럼 기준금리 인상에 앞서 저소득층에 대한 가계대출 원리금 상환을 연장해 주는 등의 특정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이 저소득층 가계 대출 부담을 정부 차원에서 지금 줄여준다 하는 얘기가 방안이 모색되고 있다는 얘기를 저희가 한번 나눠봤었고요. 사실상 지금 무담보 소액 대출, 즉 미소금융이라고 하죠. 이 미소금융 대상에서 빠져 있었던 신용불량자들도 미소금융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앞으로 열린다고요. 네, 미소금융이 신용불량자에 대한 대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신용불량자, 즉 금융채무불이행자는 지금까지 사실상 대출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었는데요. 미소금융은 또 창업자금 대출 시 본인의 사업자금의 절반을 갖고 있어야 한다는 50% 자기자본 룰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미소금융을 받을 수 있는 대출자의 보유재산 기준은 높이기로 했는데요. 네. 재산 기준을 높이면 더 많은 사람들이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김승유 미소금융재단 이사장은 18일 서울경제신문 기자와 만나서 이 같은 미소금융 계획의 활성화 방안을 밝혔는데요. 그는 다만 미소금융 이용 대상자를 신용등급 7등급 이하로 제한한 현행 기준을 완화할 생각은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김 이사장은 미소금융은 일반 금융 서비스에서 소외된 서민을 위한 서비스인데 신용등급 5에서 6등급은 금융 서비스가 차단되지 않는데도 이 사람들이 미소금융을 이용하면 진짜 어려운 사람이 미소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된다며 이렇게 밝혔는데요. 그러나 김 이사장은 전시용자가 미소금융을 지금보다 훨씬 쉽게 이용할 수 있게 하겠다는 의지는 강력히 피력했습니다. 그는 금융채무 불이행자는 극소수를 제외하면 미소금융을 사실상 이용할 수 없었다면서 이분들이 상담자의 10%를 차지하는데 신불자라도 미소금융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한 조건을 좀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창업자분과 창업 임차금 대출 적용되는 자기자본 50% 룰에 대해서도 부담이 너무 큰 것 같다면서 자기자본을 30에서 40% 수준으로 줄이는 게 어떻겠냐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 이사장은 또 신용이 낮아도 대출인 보유 재산이 대도시는 1억 3,500만 원 이하, 그 외 지방은 8천만 원 이하여야만 하는 자산 기준을 높이겠다고 밝혔는데요. 그는 전세값도 올랐고 물가가 도 많이 뛰었는데 지금 기준은 현실적이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자, 미소금융이 앞으로 신용불량자에게도 좀 대출을 해줄 수 있는 길을 지금 생각하고 있다라고 했는데요. 한 또 KDI 연구를 보니까 지금 현재 이자 수입으로는 여러 가지 드는 고정 비용을 충당하기 힘들어서 이 미소금융재단이 적자 재단으로 전락할 수도 있다라면서 우려 섞인 목소리도 현재 나오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다음은 산업계 소식 들어보죠. 우리나라와 일본 업체 간의 3D TV 경쟁이 예고되고 있다고요. 네, 영화 아바타 열풍으로 3D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3D TV 시장 선점을 위한 한국과 일본 업체들의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홈런을 연 것은 삼성전자인데요. 3D TV 제품을 출시도 하기도 전에 국내외에서 예약 판매에 들어가고 있고 3D 기술 확보를 위한 관련 업체들과 계약 체결에 나서고 있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미국의 전자상거래 사이트인 아마존 등에서 삼성전자가 오는 3월 출시한 3D LED TV 모델의 사전 주문을 받고 있는데요. 46인치는 2,600달러, 55인치는 3,300달러 선입니다. 삼성전자는 동일 제품에 대해 이달 초부터 국내에서도 주요 백화점 등을 통해서 예약 판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 제품을 필두로 3D TV를 순차적으로 올해 출시해 올해 200만 대 이상 판매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요. 지난해 8월 국내 처음으로 3D LCD TV를 출시했던 LG전자도 3월 말 새로운 모델을 출시하게 됩니다. LG는 지난해 말 올해 3D TV 판매 목표를 40만 대로 잡았지만 최근 이를 100만 대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TV 시장에서 한국 업체들이 밀리고 있는 소니나 파나소닉 등 일본 기업들도 3D TV 시장만큼은 빼앗기지 않겠다며 공격적으로 대응하고 있는데요. 소니는 올여름 미국과 일본에서 3D TV를 출시해 올해 200만 대 이상을 출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파나소닉도 4월 일본, 미국, 유럽 등지에서 동시에 50인치 및 54인치 초대형 풀 HD 3D TV를 선보이겠다고 밝혔는데요. 파나소닉은 올해 100만 대의 3D TV를 판매하고 오늘 2012년까지 1000만 대를 판매하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재밌는 부동산 뉴스가 하나 나왔습니다. 지금까지는 국내 부동산에만 투자를 하는 것이 이제 부동산 투자 회사 리츠의 어떤 지금까지의 실태였는데, 이제 처음으로 해외 부동산에 투자하는 리츠가 첫 선을 보였다면서요? 네, 해외 부동산에 투자하는 부동산 투자 회사가 처음으로 나오게 됩니다. 리츠라고 불리는 부동산 투자 회사는 투자자들에게 돈을 받아 부동산에 투자한 뒤 여기에서 나오는 수익을 배당을 해주는 회사인데요. 지금까지 국내 리츠들은 우리나라의 오피스 빌딩이나 쇼핑몰, 미분양 아파트들에 주로 투자를 해왔습니다.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부동산 투자 운용회사인 JR 자산관리에 설립한 주식회사 JR45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가 지난 16일 영업인가를 신청했는데요. 이 설립자본금은 10억 원이며 일본 오사카현 사카이시에 사카이 물류센터를 매입 운영할 예정입니다. 사카이 물류센터는 6만 6천 제곱미터 규모로 매입 가격은 1,200원 서건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사실 부동산 뮤추얼 펀드라고도 하죠. 부동산 투자 회사 리츠가 이제 해외 부동산에 처음 투자하는 곳이 생겼다라는 뉴스를 들어봤습니다. 끝으로 자동차 관련 소식인데요. 요새 자동차 시장에서 소형 SUV가 그렇게 인기가 있다 그래요. 네, 성능은 높이고 몸집은 줄인 소형 SUV가 각광을 받고 있는데요. SUV는 스포츠형 다목적 차량입니다. 실용성을 추구하는 20, 30대 고객들이 소형 SUV에 관심을 가지면서 국내 자동차 업체들도 앞다퉈 SUV를 출시하고 있습니다. 한국자동차공업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국내에서 팔린 SUV 차량 중 100이랑 2000에서 2500cc의 소형 SUV 비중은 52.1%로 절반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가 됐는데요. 국내 자동차 업체들도 올해도 이 같은 추세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에 따라 소형 SUV 출시에 집중을 할 예정입니다. 오는 25일 BMW가 SUV X 시리즈의 막내급인 프리미엄 소형 SUV X1을 선보이는 데 이어 오는 3월에는 기아차가 6년 만에 내놓는 스포티지 후속인 스포티지 R, 이외에도 푸조 3008, 볼보 XC60 등 3개 모델 출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쌍용차 야심작인 액티언의 후속작인 C200과 크라이슬러의 다치 캘리버도 상반기 출시가 예정되고 있습니다. 네, 도심을 아주 자유롭게 누빌 수 있는 작은 덩치 그리고 좀 안전성을 기할 수 있는 SUV 이 둘 간의 조합이 각광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뉴스 따라잡기 시간은요. 서울경제신문 김영필 기자와 함께 해봤습니다. 김 기자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유럽 증시는 나흘째 올랐습니다. 실적 호재가 있었는데요. 뉴욕 증시도 사흘째 상승했습니다. 다우는 0.8% 올라 1,400 근처인 1,392에 마감됐는데요. 필라델피아 지수가 6개월 연속 상승했고요. 또한 미국의 경기 선행 지수도 10개월째 오름세를 기록했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오겠습니다. 이슈앤마켓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